저 사람,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니, 아닐 거예요.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 저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한때 100억대 회장이었던 남자, 제 전 남편 이병수. 그 사람이 지금 시장 구석에서 낡은 외투를 입고 해진 장갑을 낀 채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여자 옆에 서 있었을까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최명자. 졸업 후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그 여자 옆에요. 손에 든 커피가 식는 줄도 몰랐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입안은 쓰디쓴 맛으로 가득했어요. 20년 만에 마주한 그 사람의 얼굴에는 제가 알던 오만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두 사람이 함께였을까요?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그 답을 알게 되는 순간 제 과거까지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걸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숨은별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윤정희입니다. 올해 66이에요. 반찬 가게에 납품하는 일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5시에 시장으로 나와요. 월세 50만 원과 약값 15만 원을 벌려면 하루도 쉴 수 없죠. 오늘도 납품을 마치고 종이컵 커피 한 잔을 샀습니다. 1,500원짜리예요. 손을 덮이려고 샀지만 사실은 잠시 쉬고 싶어서였어요. 가계부 첫 장을 펼쳐봤습니다. 이번 달 지출 항목이 빼곡해요. 약값, 월세, 전기세, 통신비, 딸 은주에게 받은 용돈 30만 원도 적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 혼자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지근했어요. 하지만 따뜻한 척이라도 해야 손이 덜 시렸죠.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갑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를 나눴어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네, 언니도요. 이런 대화가 제 하루의 전부예요. 그때였습니다. 바람을 타고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붕어빵 굽는 냄새였습니다. 철판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치직, 치직. 귀를 간지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장 구석 가로등 아래에 낡은 노점 하나가 보였어요. 붕어빵 장사였습니다.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죠. 한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어요. 어깨가 굽어 있었고 장갑은 해져서 손가락 끝이 다 보였습니다. 얼굴은 가로등 불빛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뒷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라는 걸요. 그 옆에 여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어요. 붕어빵을 뒤집고 있었죠. 여자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최명자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3반에서 같은 반이었던 여고 동창이에요.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죠. 졸업 후 한 번도 만난 적 없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 있을까요? 왜 저 남자와 함께 붕어빵을 굽고 있을까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얼굴을 봤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병수였습니다.
제 전 남편이었어요. 20년 전 저는 이병수와 이혼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대기업 계열사 회장이었어요. 본사 직원만 2,000명이 넘었죠. 저는 회장 부인이었습니다. 호텔 조찬 모임에 나가고 자선 바자회를 주관했어요.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재산 분할은 공정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죠. 부인, 이 정도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회장 부인이었던 제가 받은 건 아파트 한 채와 위자료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이병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식도 들은 적 없었어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죠.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정말 이병수일까요? 낡은 외투, 해진 장갑, 굽은 어깨,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했고 머리는 허옇게 새어 있었어요.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한때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던 그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발을 떼지 못했어요. 커피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저도 몰랐어요. 분노 때문일까요? 아니면 놀라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묘한 연민 때문이었을까요? 최명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명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놀란 것 같았어요. 아니, 놀란 척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명자는 이병수의 팔을 살짝 건드렸어요. 이병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죠. 그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걸음을 옮겼죠. 하지만 달콤한 냄새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붕어빵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저 두 사람이 함께 있었을까? 최명자와 이병수, 고등학교 동창과 제 전 남편.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재혼한 걸까요? 아니면 사업 파트너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둘 다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으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66의 제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이 깊고 머리는 반쯤 휘었죠. 저도 늙었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창문 밖을 봤죠. 아직 어두웠어요. 겨울 새벽은 이렇게 길고 차갑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은주였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주말에 갈게요. 반찬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용돈 더 드릴게요. 아니야, 그거면 충분해. 걱정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주는 착한 딸이에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도 저를 챙겨주죠. 하지만 저는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야 해요. 저는 가계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오늘 번 돈을 적으려고요. 5만 3천 원.
하루치 납품비였습니다. 연필로 숫자를 적었어요. 그러다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가계부 귀퉁이에 뭔가 끼어 있었어요.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언제 들어간 건지 모르겠어요. 펼쳐봤습니다. 흐릿한 연필 글씨가 보였어요. 갚는다고 다 갚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누가 쓴 걸까요? 글씨체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죠. 저는 그 쪽지를 가계부 사이에 다시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덮었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이병수와 최명자,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붕어빵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달콤하지만 씁쓸한 냄새였죠. 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곧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이유를, 그리고 제가 그 이유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요. 저는 다시 시장에 나왔습니다. 납품할 김치가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니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젯밤 본 그 장면이 정말 현실이었는지를요. 시장 골목은 축축했습니다. 어젯밤 내린 눈이 녹아서 바닥이 질척거렸어요. 장화를 신고 왔지만 발끝이 차가웠죠.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김치 상자를 들고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주인 김 사장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머, 정희 씨. 또 오셨어요? 네, 김치 좀 더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요즘 김치가 잘 나가거든요. 상자를 내려놓고 돈을 받았습니다. 25,000원이었어요. 지갑에 넣으면서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오늘은 78,000원을 벌었네요. 가게를 나와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봤어? 누구? 붕어빵 파는 남자 말이야.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아, 그 거지 같은 사람? 거지는 무슨, 예전엔 돈 많았대. 정말? 그럼 왜 저렇게 됐대? 글쎄, 망했나 보지. 옆에 여자랑 재혼한다는 소문도 있던데. 에이, 저 나이에 무슨 재혼. 그냥 돈 때문에 붙은 거 아닐까?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재혼이라는 말이 귓속에 맴돌았어요. 설마 이병수가 명자와 재혼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했을까요? 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시장을 빠져나가려고요. 그런데 길모퉁이에서 뭔가 눈에 띄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옆에 흩어진 종이들이었어요. 바람에 날릴 것 같았죠.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종이들을 주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허리를 숙여 종이를 집었어요. 붕어빵 포장지였습니다. 기름기가 배어 있었고 구겨진 자국이 있었어요. 포장지를 펼쳐봤습니다. 안쪽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흐릿한 연필 글씨였습니다. 갚는다고 다 갚아지는 건 아니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글씨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어젯밤 가계부에 끼어 있던 쪽지와 똑같은 글씨였습니다.
저는 포장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글씨체가 익숙했습니다. 동그랗게 쓴 받침, 삐침이 긴 지읒과 치읒. 이건 분명 여자 글씨였어요. 그것도 오래전에 본 적 있는 글씨 같았죠.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칠판에 청소 당번을 적던 글씨. 명자의 글씨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명자가 이런 글을 포장지 안쪽에 적었을까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한 걸까요? 아니면 혼잣말이었을까요? 갚는다고 다 갚아지는 건 아니에요. 무엇을 갚는다는 걸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저는 포장지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건 증거 같았어요. 무슨 증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어요. 코끝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저는 계속 걸었어요. 문득 2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병수와 결혼한 지 10년쯤 됐을 때였어요. 병수는 회사를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매일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었죠. 저는 혼자 집을 지켰어요. 어느 날 병수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저녁에 거래처 사장들 초대했어. 집에서 식사 대접 좀 해줘. 알았어요. 아, 그리고 명식이 회사는 이번에 계약 안 할 거야. 명식이요? 누구죠? 최명식. 작은 부품 회사 사장이야. 그 사람 회사 부도 직전이래. 우리가 거래 끊으면 완전히 망할 거야.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최명식.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최명식이요? 혹시 최명자 아버지인가요? 최명자? 누군데?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어요. 아버지가 공장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병수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뭐 어쨌든 우리 회사는 안정적인 곳하고만 거래해야 해. 위험 부담 안 지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명자를 떠올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조용히 앉아있던 모습, 점심시간에 혼자 도시락을 먹던 모습. 우리는 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같은 반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때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최명식 씨 회사가 부도가 나도 명자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회장 부인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저는 방관자였어요. 아니, 어쩌면 공범이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길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눈이 올 것 같았어요. 주머니 속 포장지가 무거웠습니다. 갚는다고 다 갚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자꾸 귓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었어요.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시장 입구까지 왔을 때 저는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 붕어빵 노점이 보였어요. 이병수와 명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불빛이 흔들리고 김이 피어올랐어요. 달콤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왔습니다. 저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봤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조용히 붕어빵을 굽고 손님에게 건네고 돈을 받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명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명자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어요.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차가운 것 같기도 했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포장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신호등 아래서 글씨를 자세히 봤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명자의 글씨였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명자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25년 전 병수가 자기 아버지 회사와 계약을 끊은 거리요. 그리고 저도 알고 있었다는 거리요. 만약 안다면 명자는 왜 지금 이병수 옆에 서 있는 걸까요? 저는 포장지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진실이 무서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명자의 글씨, 병수의 초라한 모습, 그리고 25년 전 제 침묵.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새벽 3시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을 마시고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야 한다는 거리요. 도망칠 수 없다는 거리요. 명자와 이병수가 함께 있는 이유를, 그리고 제가 그 이유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요. 그 글씨, 명자의 것이었다. 저는 딸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죠.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가슴이 조금 놓였습니다. 복지센터 기부 명단을 볼 수 있냐고 물었어요. 은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저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확인하고 싶다고만 했어요. 은주는 1시간 후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폐 속 깊이 들이마셨죠. 하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1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부엌을 오가며 차를 끓이고 컵을 꺼내놓고 다시 제자리에 두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포장지가 자꾸 만져졌어요. 갚는다고 다 갚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 글씨가 눈에 밟혔습니다. 은주가 왔을 때 저는 문을 열자마자 안도했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니 조금 진정이 됐어요. 은주는 안색이 안 좋다며 걱정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죠. 거짓말이었어요. 거실에 앉아 보리차를 건넸습니다. 은주는 컵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포장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은주가 글씨를 읽었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저는 이틀 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이병수와 명자가 함께 있던 모습, 시장 사람들의 수군거림, 포장지에 적힌 글씨. 은주는 조용히 들었어요. 은주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딸깍 딸깍.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저는 은주 옆에 앉아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화면에 이병수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기부 내역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6개월 전부터 매달 100만 원씩
익명으로 기부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병수가 기부를 했다고요? 매달 100만 원씩요? 봉사 기록도 있었습니다. 자활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매일 출근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아침 9시 거의 빠지지 않고요. 은주가 자활 프로그램이 뭔지 설명해 줬습니다.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주로 노점 운영 같은 걸 배운다고 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붕어빵 노점도 거기서 배운 거였군요. 특이사항란에 메모가 보였습니다. 본인 요청으로 특별 배정, 지도자, 최명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명자가 이병수의 지도자였다고요? 은주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본인이 지도자를 선택할 수 없는데 여기는 본인 요청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병수가 명자를 지정했거나 아니면 명자가 이병수를 지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요? 무슨 이유로요? 은주가 센터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 저희는 노인복지센터에 도착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외벽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입구 화분에는 겨울이라 꽃이 없었지만 흙이 촉촉했어요. 누군가 물을 주고 있다는 뜻이었죠.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난방 냄새와 함께 무언가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커피 냄새였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딘가에서 노래도 흘러나왔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3개가 놓여 있었고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이른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서류를 보고 계셨죠. 은주가 정필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정필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부드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저희는 앉았습니다. 의자가 낡았지만 푹신했어요. 저는 이병수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냐고 물었죠. 정필수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는 것 같았어요. 자활 프로그램 참여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최명자와의 관계를 물었어요. 정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이병수가 제 전 남편이라는 것, 명자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것, 그 두 사람이 함께 붕어빵을 굽고 있다는 것. 정필수는 조용히 들었어요. 한숨을 쉬더니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표지가 해져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정필수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먼지와 시간의 냄새였죠. 첫 장에 회사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정필수는 예전에 이병수 회사에서 회계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필수가 병수 회사에서 일했다고요? 25년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웠고 거래처를 정리해야 했다고요. 정필수의 손가락이 수첩의 한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최명식.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필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최명식 회사와 거래를 끊었다고요. 회장 지시였다고요. 위험 부담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최명식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5년 전 그날 저녁이 떠올랐어요. 병수가 말했었죠. 명식이 회사는 계약 안 할 거야. 정필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최명식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다고요. 그해 겨울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최명자가 바로 그분의 딸이라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난방기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명자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병수가 자기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했다는 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요. 그런데 왜 지금 병수 옆에 서 있는 걸까요? 정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병수가 6개월 전에 센터에 왔을 때 직접 명자를 찾아갔다고요.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용서를 구했고 속죄하고 싶다고 했다고요. 명자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병수가 매일같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결국 함께 일하게 됐다고요. 저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이병수가 무릎을 꿇었다고요? 오만했던 그 사람이요? 매일같이 찾아갔다고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이고 있었어요. 따뜻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시렸어요. 난방이 잘 되는 방인데도 추웠습니다. 이병수는 속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명자 곁에서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매일같이 찾아가서요. 그런데 저는요? 25년 전 저는 뭘 했을까요? 그날 저녁 병수가 명식이 회사를 끊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명자가 제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걸 알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수에게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명자에게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회장 부인으로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저도 공범이었던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커피 냄새가 갑자기 역겨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은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딸의 손이 제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아팠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정필수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정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하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은주가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지금 위로의 말은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은주가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명자 아버지는 그해 겨울에 돌아가셨었다. 저는 명자를 찾아갔습니다. 은주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발걸음이 저절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랑비였습니다. 우산을 쓰지 않았죠. 그냥 맞으면서 걸었어요. 머리카락이 젖었습니다. 이마로 물방울이 흘러내렸어요. 차가웠습니다. 시장은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철거를 시작했어요. 덮개를 씌우고 박스를 정리하고 불을 끄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는 붕어빵 노점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곳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철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명자는 어디 갔을까요? 저는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목이 좁았어요. 양쪽에 창고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문들은 대부분 닫혀 있었죠.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어둠이 짙었어요. 한 창고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노란 빛이 보였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 섰죠.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소리, 무언가 싸는 소리. 저는 문을 두드렸어요.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명자였습니다. 명자는 저를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놀란 것 같았어요. 아니, 놀란 척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되냐고요. 명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고는 좁았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천장이 낮았습니다. 고개를 들면 형광등이 바로 보였어요. 불빛이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벽에는 선반이 있었고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철판과 가스통이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쇠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명자는 박스 위에 앉았습니다. 저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섰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 지붕에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통통통.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만 창고 안을 채웠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냐고 물었어요. 25년 전 일을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냐고 물었죠.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반으로 손을 뻗었어요.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명자가 저에게 건넸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수첩이 묵직했어요. 표지가 낡아서 손에 닿는 느낌이 거칠었습니다. 펼쳤어요. 첫 장에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계약서 사본이었어요. 구겨진 자국이 있었고 글씨가 희미했습니다. 이병수 투자 손실 전액 전가 최명식 파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증거였구나. 병수가 명자 아버지에게 손실을 떠넘긴 증거. 저는 다음 장을 넘겼어요. 명자 모친의 병원 통원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날짜, 병원 이름, 진료 내용, 비용.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작고 꼼꼼했습니다. 명자가 직접 쓴 것 같았어요. 얼마나 오래 이 수첩을 들고 다녔을까요? 수첩 뒷장에는 다른 글씨가 보였습니다. 명자 글씨가 아니었어요. 남자 글씨 같았습니다. 떨리는 필체였어요. 갚아도 남는 게 있어요. 냄새처럼요. 이병수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2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요. 저는 수첩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여러 장에 병수의 글씨가 반복되어 있었어요. 사과의 말들, 후회의 말들, 용서를 구하는 말들. 모두 명자에게 쓴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은행 이체 내역이 붙어 있었어요. 명자 모친 앞으로 병원비가 이체된 기록이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6개월치. 이병수의 계좌에서 나간 돈이었어요.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명자를 봤습니다. 명자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슬픈 것 같기도 하고 화난 것 같기도 했어요. 아니면 그냥 지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복수하려고 곁에 선 거냐고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복수가 아니라고요. 벌을 대신 보게 하려는 거라고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벌을 대신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명자는 수첩을 다시 받아들었어요. 중간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병수의 글씨가 또 보였어요. 명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제 아버지를 무너뜨렸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자기 이름을 지우고 있다고요. 불 앞에서요. 저는 멍하니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이름을 지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명자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첩을 덮고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저는 창고 안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천장이 낮았어요. 벽이 가까웠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요. 25년 전에 제가 알았다고요. 병수가 명자네 회사를 끊는다는 걸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침묵했다고요. 명자는 저를 봤습니다. 오랫동안 봤어요. 저는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명자의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용서일까요? 아니면 분노일까요? 명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언니가 알고 있었다는 거요. 명자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침묵했다는 것도요. 저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차가운 철판이 등에 닿았어요. 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기름 냄새와 섞여서 역겨웠어요. 명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원망했다고요. 언니도 저 사람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원망만으로는 살 수 없었다고요. 어머니를 돌봐야 했고 생계를 꾸려야 했다고요. 그러다 6개월 전에 저 사람이 찾아왔다고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고요. 명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처음엔 거절했다고요. 보기도 싫었다고요. 하지만 저 사람이 매일 왔다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요.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를 보내기 시작했다고요. 이름도 밝히지 않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명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기는 용서하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저 사람이 속죄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고요.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요. 창고 안이 고요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명자를 봤어요. 명자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명자도 답을 모른다는 걸요. 저는 창고를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이슬비가 얼굴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창고 안보다는 숨쉬기가 나았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축축한 바닥에 발자국 소리가 났어요. 철벅, 철벅. 외로운 소리였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시장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속에서 번졌어요.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걷고 있었어요.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족에게로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가도 마음은 여전히 창고 안에 갇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둡고 좁고 답답한 그곳에요.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지나갔어요. 다음 버스가 왔습니다. 또 지나갔어요. 저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비를 맞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주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울렸을 때 저는 전원을 껐습니다. 주머니에서 포장지를 꺼냈습니다. 젖어서 흐물흐물했어요. 글씨가 번졌습니다. 갚는다고 다 갚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희미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기억했습니다. 갚는다고 다 갚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저는 뭘 갚아야 할까요?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저는 포장지를 구겼습니다. 작게 뭉쳤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어요. 저는 여전히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로도 갈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명자의 아버지는 그의 겨울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25년 동안 도망쳐왔다는 거요. 저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갈 수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1시간을 앉아 있다가 발걸음이 저절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불었어요. 찬바람이었습니다. 옷깃을 여미었지만 추위가 파고들었어요. 시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어요. 불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붕어빵 노점으로 갔어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병수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철판 앞에서 마지막 붕어빵을 굽고 있었어요. 불길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불꽃이었죠. 달콤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냄새가 달콤하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쓴맛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병수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붕어빵을 뒤집고 있었어요.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외투는 여전히 낡았고 장갑은 해져 있었어요. 20년 전 제가 알던 회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봤어요. 병수가 붕어빵을 꺼냈습니다. 종이에 싸서 옆에 놓았어요. 손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수는 계속 구웠습니다. 반죽을 철판에 붓고 팥소를 넣고 뒤집었어요.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얼마나 연습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붕어빵을 구웠을까요? 명자가 나타났습니다. 창고 쪽에서 걸어왔어요.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병수에게 다가가더니 뭔가 말했어요.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리를 시작했어요. 철판을 닦고 도구를 챙기고 남은 붕어빵을 봉지에 담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웠어요. 말이 없었지만 서로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가 손을 뻗으면 병수가 도구를 건넸어요. 병수가 고개를 돌리면 명자가 다음 일을 했습니다. 오래 함께 일한 사람들 같았어요. 정리가 끝났습니다. 병수가 불을 껐어요. 노점이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남았죠. 명자가 가방을 메고 돌아서려는데 병수가 명자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 명자가 멈춰 섰습니다. 병수가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어요. 봉투였습니다. 명자에게 건넸죠. 명자는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병수는 계속 내밀었습니다. 결국 명자가 받았어요. 명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병수를 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수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깊이 인사했어요. 오래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병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자가 돌아섰어요.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명자를 따라갔습니다. 조용히 뒤를 밟았어요. 명자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와 골목으로 접어들었어요. 가로등이 드문드문했습니다. 어두웠어요. 명자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작은 공원이었어요. 나무 몇 그루와 벤치 2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지만 명자는 알아챘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죠. 저는 명자 옆에 섰습니다. 앉으라고 하지 않았지만 앉았어요. 나무 벤치가 차가웠습니다. 엉덩이가 시렸어요. 하지만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마른 잎사귀 소리였어요. 겨울나무는 앙상했습니다. 명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아까 창고에서 봤던 그 수첩이었죠. 명자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중간쯤 되는 장이었어요. 명자가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글씨가 있었어요. 병수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글씨였어요. 또박또박 쓴 글씨였습니다. 갚아도 남는 게 있어요. 냄새처럼요. 저는 그 글씨를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갚아도 남는 게 있다니요. 냄새처럼요. 명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필수 선생님이 쓴 거라고요. 예전에 회사에서 회계 일하셨던 분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센터에서 만난 그분이었죠. 명자는 계속 말했어요. 정필수 선생님도 당시 일을 알고 계셨다고요.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바로 정필수 선생님이었다고요. 그래서 죄책감을 갖고 계셨다고요. 25년 동안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정필수도 알고 있었던 거군요.
모두 알고 있었어요. 병수도, 정필수도, 명자도, 그리고 저도요. 명자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또 다른 글씨가 있었어요. 이번엔 병수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필체였어요. 그는 내 아버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기 이름을 지우고 있습니다. 불 앞에서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지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명자에게 물으려다 멈췄어요. 명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모든 걸 버렸다고요. 회장 자리도, 재산도, 체면도요. 지금은 그냥 붕어빵 굽는 노인일 뿐이라고요. 이름 없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병수는 스스로 모든 걸 내려놓았던 거예요. 벌을 받으려고요. 속죄하려고요. 이름을 지우고, 과거를 지우고, 그저 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명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처음엔 만족스러웠다고요. 저 사람이 무릎 꿇는 걸 보는 게요. 허리 굽히고 붕어빵 굽는 걸 보는 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허무했다고요. 복수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다고요. 명자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잃어버린 시간도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저 사람이 아무리 무릎 꿇어도, 아무리 붕어빵을 구워도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자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맞았습니다. 갚는다고 다 갚아지는 게 아니었어요. 갚아도 남는 게 있었습니다. 냄새처럼요. 붕어빵 냄새가 아직도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달콤한 냄새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냄새가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지울 수 없는 과거의 냄새 같았어요. 명자가 수첩을 덮었습니다.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건넸습니다. 받으라고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 저한테 주냐고 물었어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에 봉투를 쥐어줬어요. 명자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일어섰어요. 명자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돌아섰습니다.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불렀습니다. 명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작별 인사 같았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명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요. 가로등 불빛이 명자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가 지웠어요. 저는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무거웠어요. 열어봤습니다.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쪽지를 펼쳤습니다. 명자의 글씨였어요. 그래도 갚아야 해요. 마음이 쉬어야 하니까. 저는 쪽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래도 갚아야 한다고요. 마음이 쉬어야 한다고요. 명자는 용서한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원망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명자도 평화를 원한다는 걸요. 저도 원했습니다. 마음이 쉬고 싶었어요. 25년 동안 짊어진 무게를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저는 무엇을 갚아야 할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컸어요.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작고 희미한 별들이었어요. 구름 사이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요. 이제는 마주하기로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기로요. 붕어빵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유난히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냄새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잠들지 못했습니다. 명자가 준 수첩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계약서 사본, 병원 기록, 병수의 글씨, 명자의 메모, 모든 것이 증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주는 놀란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전화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은주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알아야겠다고요. 은주가 오후에 시간을 냈습니다. 센터 근무를 마치고 저를 만나러 온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거리는 맑았습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어요. 햇살이 쏟아졌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옷깃을 여미며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또박또박 들렸어요. 목적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였습니다. 은주가 일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동네 센터였어요. 2층 건물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쇠로 된 난간이었습니다. 민원실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난방 냄새와 복사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창구에 직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한 분이 저를 봤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고요. 복잡한 절차였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서류를 작성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했어요. 저는 명자 모친의 병원비 지원 내역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물었어요. 본인이 아닌데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딸이 사회복지사라고요. 공적 지원 내역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직원은 망설였습니다. 잠시 기다리라고 했어요. 상사에게 물어본다고요.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딱딱했어요. 등받이에 기대니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째깍째깍 들렸어요.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개인정보라서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센터를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맑았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은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된다고 말했어요. 은주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오후 2시쯤 은주가 전화했습니다.
병원에 직접 가보자고 했어요. 명자 모친이 다니는 병원을요. 원무과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저는 은주와 병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큰 병원이었어요.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 모두 바빴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지나 원무과로 갔어요. 은주가 창구 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작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옆에서 기다렸어요. 손에 든 가방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가죽끈이 부드러웠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경쾌했어요. 딸깍딸깍.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가 나왔어요. 은주가 종이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병원비 납부 내역이었어요. 명자 모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금액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제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납부자란이었어요. 익명 후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밑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어요. 입금 계좌 정보였습니다.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 일부가 보였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저 계좌가 아버지 계좌라고요. 센터 기부 명단에서 본 계좌번호랑 같다고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병수가 명자 모친의 병원비를 낸 거였어요. 6개월 동안 꾸준히요.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이었어요. 검사비, 약가, 치료비, 모든 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꼭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은주가 저를 봤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병원을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은주가 옆에 있었거든요. 은주가 커피를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어요. 작은 카페였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은주가 따뜻한 카페라떼를 가져왔습니다. 컵이 뜨거웠어요. 손을 감싸니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았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부드러웠습니다. 몸이 조금 풀렸어요. 은주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기다려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명자가 준 수첩이었어요. 은주에게 보여줬습니다. 은주가 한 장씩 넘기며 읽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이거 다 증거라고요. 아버지가 속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왜 여전히 무거울까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끝까지 알고 싶다고요. 진실을 다 알고 싶다고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정필수 선생님을 다시 만나보자고요. 더 물어볼 게 있을 것 같다고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복지센터로 갔습니다. 정필수는 사무실에 있었어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더니 놀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앉으라고 했어요.
저희는 앉았습니다. 정필수가 차를 끓여줬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어요.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정필수에게 보여줬어요. 이걸 명자가 줬다고 말했습니다. 정필수는 수첩을 받아들었어요. 천천히 펼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정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어요.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모델이었어요. 버튼이 달아 있었습니다. 정필수가 말했습니다. 이걸 들려드려야 할 것 같다고요.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필수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이병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자 씨, 당신 아버지를 망가뜨린 건 나였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곁에 서 있는 건 내 벌이에요. 나는 내 이름을 지우고 싶어요. 회장도 부자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소리가 들렸어요. 용서를 바라지 않아요. 그냥 당신 앞에서 속죄하고 싶어요. 매일매일요. 내가 숨을 멈추는 날까지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했어요. 난방기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정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병수 회장이 6개월 전에 센터에 왔을 때 남긴 거라고요. 자기한테 맡겼다고요. 혹시 모르니까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정필수를 봤어요. 정필수도 눈가가 붉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녹음기를 가져가도 되냐고요. 정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작고 가벼웠어요. 하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25년의 무게였어요. 센터를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맑았어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걸었어요. 은주가 옆에서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명자의 글씨가 보였어요. 그래도 갚아야 해요. 마음이 쉬어야 하니까. 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었습니다. 종이가 거칠었어요.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수첩 모서리는 닳아서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셋째 모서리가 특히 많이 닳았습니다. 명자가 얼마나 많이 만졌을까요? 저도 갚아야 했습니다. 25년 전의 침묵을요. 방관을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은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갔어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도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마주해야 했습니다. 병수를, 명자를, 그리고 과거의 저 자신을요.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녹음기도 함께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놓쳤나?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바로잡을 거예요. 저는 그곳에 혼자 갔습니다. 은주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수첩과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지만 짐 같았어요. 서울역까지 지하철을 탔습니다. 첫 차였어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가로등만 지나갔습니다. 노란 불빛들이 흘러갔어요. 저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역 앞 광장은 고요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 몇 명이 보였어요. 빗자루 소리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바닥은 깨끗했지만 차가웠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별이 몇 개 남아 있었어요.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노점을 찾았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가 또박또박 들렸어요. 숨소리도 들렸습니다. 제 숨소리였어요. 이병수가 불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어요.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해진 장갑을 낀 손으로 철판을 닦고 있었어요. 아직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준비 중이었죠.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처럼 휘어 있었어요. 저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병수는 저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계속 철판을 닦았습니다. 행주가 철판을 문지르는 소리가 났어요. 쓱쓱쓱.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병수가 가스통을 열었습니다. 불이 붙었어요. 파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공기가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치직. 병수가 반죽을 준비했습니다. 통에서 국자로 떠올렸어요. 걸쭉한 반죽이었습니다. 밀가루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수 씨, 그렇게 불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병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국자를 든 손이 멈췄어요. 반죽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철판 위로 떨어져서 지글거렸어요. 병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벌린 채 서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염 사이로 주름이 깊게 보였어요. 눈가가 축축해 보였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노점 앞에 섰어요. 불빛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병수가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철판에 국자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땡그랑. 병수는 저를 피하려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어디로도 갈 수 없었죠.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병수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병수는 수첩을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명자가 준 거라고 말했습니다. 병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계약서 사본이 보이는 장이었어요. 병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읽어보라고 했어요. 병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볼 필요 없다고 했어요. 다 안다고요. 자기가 한 일이라고요.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명자 모친의 병원 기록이었어요. 병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아냐고 물었어요.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고 했어요.
자기가 병원비를 냈다고요. 저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명자의 글씨가 보였어요. 그래도 갚아야 해요. 마음이 쉬어야 하니까. 병수에게 읽으라고 했습니다. 병수는 읽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냐고요? 왜 여기 서 있냐고요? 병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불꽃이 흔들렸어요. 파란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푸른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병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갈라져 있었습니다. 속죄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25년 동안 도망쳤다고요. 돈으로, 권력으로, 체면으로 가렸다고요. 하지만 가려지지 않았다고요. 밤마다 명자 아버지가 보였다고요. 꿈에서, 거울에서, 길거리에서요. 병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1년 전 암 진단을 받았다고요. 의사가 시한부라고 했다고요. 그때 깨달았다고요.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요. 갚지 않고는 눈을 감을 수 없다고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암이라고요? 시한부라고요? 병수는 명자를 찾아갔다고 했어요. 무릎을 꿇었다고요. 매일 찾아갔다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요. 명자는 받아주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병수는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결국 명자가 제안했다고요. 함께 일하자고요. 불 앞에서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노점은 벌이 아니었어요. 속죄의 장이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불 앞에 서서 자기 이름을 지우는 곳이었던 거죠. 병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름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당신한테도요. 20년 전에 당신을 제대로 대하지 못했다고요. 이혼할 때도 떳떳하지 못했다고요. 모든 게 자기 잘못이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저도 잘못했다고요. 25년 전 제가 알았다고요. 명잔의 회사 계약을 끊는다는 걸요.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그냥 침묵했다고요. 병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공범이었다고요. 회장 부인으로 앉아서 편하게 살면서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했다고요. 명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몰랐다고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대로 두었어요. 병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새벽 노점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2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명자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온 건지 몰랐어요. 조용히 다가왔던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병수를 봤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슬픈 것 같기도 하고 편안한 것 같기도 했어요. 명자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와 병수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명자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증인처럼요. 정필수도 나타났습니다. 명자 옆에 섰어요. 손에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 온 건지 물으려다 멈췄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필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명자가 부탁했다고요. 끝을 봐야 한다고요. 모두 함께요. 저는 명자를 봤습니다.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필수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병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명자 씨, 당신 아버지를 망가뜨린 건 나였어요. 당신이 곁에 서 있는 건 내 벌이에요. 나는 내 이름을 지우고 싶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광장이 고요했어요. 바람만 불었습니다.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푸른빛에서 분홍빛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지켜봤다고요. 6개월 동안요. 저 사람이 매일 여기 서서 붕어빵을 굽는 거리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했다고요. 복수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다고요. 아버지도 안 돌아오고 잃어버린 시간도 안 돌아온다고요. 그래도 저 사람은 갚으려 한다고요. 자기 방식으로요. 명자가 저를 봤습니다. 언니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25년 동안 짐을 지고 살았다고요. 그것도 버리라고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명자가 다가왔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명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병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이마를 대었어요.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한때 오만했던 회장, 이제는 무릎 꿇은 노인.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보였어요.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광장을 비췄어요. 노점을 비췄어요. 저희를 비췄습니다. 정필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끝이 아니라고요. 갚는 건 평생 가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함께 가면 조금 덜 무겁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갚는다고 다 갚아지는 건 아니에요. 갚아도 남는 게 있어요. 냄새처럼요. 하지만 그래도 갚아야 해요. 마음이 쉬어야 하니까요. 병수가 일어섰습니다. 저를 봤어요. 또 명자를 봤어요. 그리고 정필수를 봤습니다. 모두가 여기 있었어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증인도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명자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펼쳤어요. 그리고 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종이가 타기 시작했어요. 불꽃이 페이지를 삼켰습니다. 제가 되어 날아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첩이 사라지는 걸요. 증거가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짐이 가벼워지는 거였습니다. 붕어빵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한 냄새였어요. 이제는 그 냄새가 슬프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명자와 병수를 봤습니다. 정필수도 봤어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원을 닫는다. 완전하지 않지만 시작은 했다. 갚는다고 다 갚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갚아야 해요.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숨이 편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시장 골목 화단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름 모를 작은 꽃들이었어요. 노란색과 분홍색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흔들렸어요.
가벼운 바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저는 시장에 납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김치를 팔았어요. 6만 원을 벌었습니다. 가계부에 적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놓였어요. 이번 달 월세는 걱정 없겠습니다. 붕어빵 노점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비어 있었어요. 한 달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병수가 입원했거든요. 암이 악화됐다고 했어요. 명자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병원에 갔어요. 은주와 함께요. 병수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떴어요.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예전처럼 흐릿하지 않았어요. 병수를 봤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연민 같기도 하고 편안함 같기도 했어요. 미움은 없었습니다.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어요. 명자도 병실에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명자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었죠. 병수가 저를 봤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와줘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 했어요. 병수는 은주도 봤습니다. 많이 컸다고 했어요. 은주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라고만 대답했어요. 둘 사이에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당연했어요. 20년의 공백을 메우기엔 시간이 필요했죠. 명자가 사과를 깎았습니다. 조각을 병수에게 건넸어요. 병수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맛있다고 했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어요. 작은 미소였습니다. 병실을 나왔을 때 명자가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섰어요. 창문 밖을 봤습니다.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명자가 말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요. 의사가 한두 달이라고 했다고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명자는 계속 말했어요. 자기는 끝까지 곁에 있을 거라고요. 용서한 건 아니지만 혼자 보내고 싶지 않다고요. 저는 명자를 봤습니다.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올게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로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갔습니다. 은주도 가끔 같이 갔어요. 병수와 긴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앉아 있었어요. 과일을 깎아주고 물을 따라주고 침대 시트를 정리해줬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병수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말이 줄었어요. 잠을 많이 잤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면 눈을 떴어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느 날 병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은주를 잘 키웠다고요. 좋은 딸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병수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버지 역할을 못해서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는요. 지난주 병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명자가 전화했어요. 조용히 갔다고 했습니다. 고통 없이요.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어요. 병수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장례식은 작았습니다.
명자와 정필수, 은주와 저, 그리고 복지센터 사람 몇 명이 전부였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병수가 원했던 대로였습니다. 명자가 영정사진 앞에 붕어빵 하나를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운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붕어빵을 봤습니다. 모양이 삐뚤었어요. 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시장 골목을 걷고 있습니다. 빈 노점 자리를 지나쳐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달콤한 냄새가요. 기억 속에요. 명자가 앞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명자가 다가왔습니다. 봉지를 열어 보여줬어요. 붕어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처 가게에서 샀다고 했어요. 하나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어요. 팥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맛있다고 했어요. 명자가 웃었습니다. 예전보다 자주 웃었어요. 함께 걸었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와 작은 공원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무 밑이었어요. 가지에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연두색이었어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명자가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습니다. 작은 봉투였어요. 저에게 건넸습니다. 열어보라고 했어요. 안에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병수와 명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정필수 선생님이 찍어준 거라고요. 한 달 전에요. 저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병수의 얼굴을요. 주름이 많았지만 평화로워 보였어요. 명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다고요. 기억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화단에서 꽃향기가 났습니다. 은은한 향기였어요. 봄 냄새였습니다. 저는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냄새는 남는다고요. 달고 따뜻한 냄새가요. 그래도 마음이 쉰다고요. 명자가 저를 봤어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쉰다고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벤치에서요. 햇살 아래서요. 두 사람의 어깨가 나란했습니다. 시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인들이 손님을 부르는 소리, 웃음소리, 흥정하는 소리, 삶의 소리였어요. 계속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오늘 번 돈을 적으려고요. 연필을 들었어요.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6만 원. 적으면서 생각했어요. 내일도 김치를 담가야겠다고요. 은주 반찬도 싸줘야겠다고요. 평범한 생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중했어요. 이게 제 삶이었거든요. 명자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일어섰어요. 함께 걸었습니다. 시장 쪽으로요. 말은 적었지만 편안했어요. 손이 바빴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고 명자는 봉지를 들었어요. 골목 끝에서 명자가 멈춰 섰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어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내일 또 보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라고 했어요. 명자가 돌아섰습니다.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그저 친구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걸었습니다. 집으로요.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았어요. 날개를 펼치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주였어요. 받았어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말에 간다고 했어요. 반찬 부탁한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알았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계부를 펼쳤어요. 이번 주 장볼 목록을 적었습니다. 무, 배추, 마늘, 생강, 김치 재료였어요. 연필이 종이 위를 움직였습니다.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갚는다고 다 갚아지는 건 아니라는 걸요. 갚아도 남는 게 있다는 걸요. 냄새처럼요. 하지만 그래도 갚아야 해요. 마음이 쉬어야 하니까요. 25년이 걸렸습니다.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기까지요. 완전히 내려놓은 건 아니에요. 아직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견딜만해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하늘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거예요. 저는 일어날 거예요. 김치를 담글 거예요. 시장에 갈 거예요. 명자를 만날 거예요. 삶은 계속될 거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부당한 일 앞에서 침묵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존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오늘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